스냅앤 스포츠 장동입니다. 2024 K리그가 막바지로 달려가지만 강등 전쟁은 더욱더 진흙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팀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칼럼 한 편 쓰는 느낌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경쟁팀에게 3연패. 전북현대가 여름 이적 시장을 맞이하면서 전진우, 유재호 뿐만 아니라 한국영 같은 베테랑 미드필더들도 많이 데려왔고 전성기에 도달해 있는 이 이승우까지 거머쥐면서 그래도 하반기는 파이널 A는 무리일지라도 살아남지 않겠는가 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파이널 B로 접어든 현재 상황은 몹시 좋지 않습니다. 현재 강등권에 같이 물리고 물리는 대구랑 대전에게 모두 패했고 제주에게마저 패하면서 제주는 사실상 잔류 안정권에 들어갔고 10월 28일 시점에서 대전은 3연승을 하면서 오히려 대구를 11호 밀어내고 잔류 안정권으로 들어갔습니다. 페트레스코 감독이 사임한 후 감독 대행 시절 팀을 잘 추슬렸던 좋은 기억이 있는 김두현 감독을 선임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결국은 프로팀 감독으로선 초보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긴 꼴이 됐죠. 김두현 감독은 좋은 축구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강등권에 처한 현재는 좋은 축구보다는 결과를 남길 수 있는 축구를 해야 함에도 내용상의 좋은 부분만 보일 뿐 냉정하게 말해서 흐름 자체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전진우나 이승우를 영입했다는 것은 안쪽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드리블러나 상대 수비를 해집을 수 있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옵션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경기에서는 크로스만 노리는 축구가 진행되면서 상황이 극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감독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즌 중반 고참 선수의 구단 자체 징계가 있었고 얼마 안 돼서 서울에 1대5로 대패한 날에 젊은 선수들의 음주 문제까지 일어나는 등 선수단의 내부 결속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전술적 문제와 선수단 내부적인 기강 문제를 차치하고 나서라도 지금 전북의 상황은 제가 보기엔 썩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선수단의 면면에 대표팀 소속이거나 대표팀 출신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타 팀에 비해서 체급이 상당히 좋은 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베테랑 국가대표 출신들만 득실하다면 모르겠지만 송민규나 이승우 같은 현재 진행형 대표 선수들도 있는 데다가 박재용이나 전진우 같은 연령별 대표 출신들도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들도 대전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던 이 티아고 선수죠. 이 티아고 선수나 인천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온 에르난데스 같은 선수들이 가세하면서 외국인 선수 포함해도 지금 성적을 가질 전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북의 현재 상황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수원 삼성을 봐라. 전북과 울산 정도가 현재 K리그의 큰 손이라고 평가되는 빅클럽들이죠. 비슷하게 운영되던 클럽이 2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수원 삼성이죠. 수원 삼성의 선수단 인건비 규모가 K리그 타 클럽을 아득하게 뛰어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수원 삼성은 레알 수원이라는 레알 마드리드 갈락티코 같은 정책으로 모든 포지션에 국가대표 출신이거나 그에 준하는 멤버들이 질비한 선수단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 수원 삼성은 투자 규모를 점차 줄여나가는 상황에 처했고 서정원 감독이 부임했던 시점에는 가급적 유소년 선수들을 키워서 기용하는 정책으로 선회하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투자를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룹의 회장이 바뀌면서 스포츠단을 각각 계열사의 후원구단으로 놓는 것이 아닌 제1기획에서 합쳐 운영하는 체제로 바뀌면서 구단들이 축소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운명이었죠. 비슷한 시점에 전북은 2009년 K리그 우승을 계기로 강팀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조재진을 시작으로 이동국, 김상식이 전북에 이적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때부터 스타들이 가고 싶어하는 구단으로 거듭났습니다. 전북의 이적 정책은 공식적이진 않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북을 상대로 잘하는 선수는 전북에 간다 였습니다. 인천이 그런 전북의 선수단을 많이 내줬습니다. 센터백 정인환 선수, 그리고 미드필더 정혁 선수, 그리고 윙어 한교원 선수가 그렇게 인천에서 전북으로 간 선수들입니다. 심지어 다 말한 것도 아닙니다. K리그에서 좀 잘한다 싶은 선수들은 일단 전북으로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전북도 구단의 인프라를 더 좋게 만들면서 선수들이 가고 싶은 팀이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다수 포진하는 팀이 바로 전북 현대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스에 있습니다.
전북은 신인 선수들에게 무덤으로 불립니다. 경쟁자들의 국가대표급이 즐비한 가운데 신인들이 들어와서 자신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재성과 김민재 그리고 송범근 정도가 신인 중에 경기 출전을 많이 했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세 선수 모두 전북 현대 유스인 영생고 출신이 아닙니다. 이재성 선수는 학성고를 나왔고 김민재는 수원공고를 통해 연세대를 거친 후 경주 한수원을 거쳐 전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송범근은 상주 상무 유스 출신입니다. 물론 송범근은 1군 팀에 가려면 입대하는 방법밖에 없었지만요. 수원 삼성이 딱 이랬습니다. 2010년 이전까지는 딱 유소년 선수들이 득세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김호 감독 시절 어린 선수들을 키워내는 정책이 있었지만 차범근 감독이 부임하면서 즉시 전력감 위주로 채워졌고 이것이 윤성효 감독 시절까지 이어졌습니다. 메탄고 1기로 거론되는 민상기 같은 선수들이나 이종성, 구자룡 같은 선수들이 입지를 다지게 된 순간도 선수단 지출을 줄이라는 정책이 펼쳐지던 시점과 겹쳐 있습니다. 그나마 이후에는 권창훈, 강현묵 같은 선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우러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전북의 유스는 냉정하게 말해서 밸류에 비해 성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장윤호가 꽤나 오래 활약했지만 전북의 레귤러 멤버라고 부르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1군의 선수들 중 전북 현대 유스 출신이 자리 잡는 모습도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장윤호 선수도 김포로 이적을 했죠. 강상윤이 그나마 가치를 인정받고 수원FC에서 다음 시즌까지 임대를 연장하려고 할 정도로 매력적인 카드가 되었지만 그런 강상윤이 1군에서 주전으로 뛰던 선수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골키퍼의 김정훈, 김준홍이라는 이 젊은 두 골키퍼가 전북 유스 출신으로서는 잘 활약해주고 있지만 필드 플레이어로서는 전북 유스 출신의 활약을 보기 힘든 것은 팩트가 맞습니다. 무엇보다 22세 이하 선수를 선발 명단과 교체 명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책인 22세 룰에 해당되는 선수들도 구단의 유스를 콜업하는 선택보다는 젊은 타팀 유망주를 영입하는 식으로 운영했던 것도 전북 유스들이 뛰지 못한 여러 가지 사정들 중 하나일 겁니다. 결국 선수단 풀은 거대하지만 주전과 비주전 간의 전력차가 극심하게 벌어져 있어서 실제로 기용될 수 있는 선수단의 폭은 좁다고 봐야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훈련 가운데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방법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게 현재 전북 현대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향성, 앞서 언급했다시피 전북의 방향성은 글로벌 구단으로 도약하기 위한 강팀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무대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리그 내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그 타이틀 9개라는 K리그 최다 우승 횟수를 보유하고 있는 팀으로서 당연한 방향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최강이라는 감독이 부임하면서부터입니다. 최강희 감독이 2005년 7월 부임했던 시기만 해도 전북은 승점을 내주는 팀에 가까웠던 데다가 선수단의 파벌이 극심하기도 했고 부임하자마자 이적시켜달라면서 찾아온 선수들을 상대해야 했을 만큼 처음부터 좋은 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팀을 재능은 있으나 타 팀에서 기용되지 않는 김영범이나 주목받지 않는 대학 선수 염기훈을 뽑아서 팀을 꾸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국대에서 밀려나거나 멀어졌던 선수들이나 노장들, 예를 들어 최태욱이나 조재진, 이동국, 김상식 등을 영입하면서 리그 우승을 2009년에 따내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측면의 파괴력과 크로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의 뜻에 맞게 윙어 수집가라는 별명까지 생길 만큼 측면 선수들을 강하게 집착해서 영입했었고, 대표팀에서 꾸준히 뽑히던 김신우까지 영입해서 활용할 만큼 선수단의 운영은 철저하게 전북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전북을 상대로 잘하면 전북 간다는 말이 생긴 이유는 반대로 말해보면 전북의 약점을 이해하는 선수라는 뜻이고, 한편으론 대맞을 가능성을 없애는 영입과 동시에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영입을 했다는 것이 당시 전북의 스타일이라고 봐야겠죠. 닥치고 공격이라는 슬로건이 나왔던 시기도 최강희 감독이 팀을 어느 정도 완성하고서부터입니다. 측면 라인을 측스피드로 부수고 크로스를 올리되 박스 안에 최대한 많은 선수들을 투입하여 이 볼 경합에 함께 합니다. 여기서 경합에 실패하더라도 세컨볼을 통한 재차 공격을 시도하고, 여기서 실패하더라도 수비를 상대의 이 진영에서 하면서 공격적으로 주도하는 팀 컬러 스타일이 완성되었죠. 최강희 감독이 팀을 떠나 2019년부터는 전북 현대는 짧은 패스 위주의 빌드업과 점유율 축구를 우선시하는 모라이스 감독을 데려와서 리그 우승을 따냈고, 코리아컵 우승도 따냈지만 결론적으로 전북이라는 벽을 느끼게 해주던 시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김상식 감독과 페트레스코 감독을 거쳐가면서 전북은 벽이라기보다는 강한 자본력을 가진 팀으로서
바뀌어 버리죠. 오히려 다운그레이드 되게 된 거죠. 개인적으로 이 시기가 전북에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강희라는 감독이 처음 오던 시점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낸 것이 아닙니다. 승리로 어필했고 타이틀로 증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소극적이었던 모기업도 구단의 성장세를 주목하고 투자를 전폭적으로 하게끔 전환이 되게 만든 것도 최강희 감독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강희 감독 이후의 전북의 선택은 글로벌 구단으로 도약하기 위한 리딩클럽, 그러니까 현대적인 축구로서 제 변모가 포커스였고, 모라이스 감독의 여론이 좋지 못하자 최강희 감독의 스태프이자 유산으로 평가받았던 김상식 감독이었습니다. 결국 그 김상식 감독도 팀을 더 하락시키자 단 페트레스코 감독을 선임합니다. 이렇게 모라이스, 김상식, 페트레스코 감독을 거치면서 연관성이나 연속성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최강희 감독의 스타일과는 맞느냐 하면 그것도 완전히 상이합니다. 새 감독의 전술적인 스타일이나 팀 운영 방식이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팀 스타일이 3번이나 바뀌는 가운데 감독을 위한 투자도 있었고 그 선택마저 실패로 끝났습니다. 예를 들면 페트레스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 선수단은 두꺼운 것 같은데 쓸만한 선수가 없는 거죠. 그런 와중에 2024 시즌 전의 전북은 선수단을 페트레스코 스타일에 맞추는 느낌도 아니었고, 페트레스코 감독 역시 자신의 고집보다는 여러 의견을 고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전에 중국에서 활동할 때나 자국에서 활동할 때와의 페트레스코 감독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도저도 아닌 선택이 되어버렸고 페트레스코 감독은 팀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전북은 어찌해야 하는가? 수원 삼성의 예를 봤어야 합니다. 수원 삼성은 그나마 팀이 슬금슬금 하위권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처를 현장에서 알아서 하길 바라는 프런트의 행정이 있었고, 버티다 누적되어 터진 것이 바로 2부 리그 강등이었습니다. 서정원 감독 이후 감독이 빈번하게 교체되면서 감독이 원한 영입이나 선수단의 변화가 심해지고 로열티를 가진 선수들을 지나치게 비싸게 재계약하거나 혹은 놓치거나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선수단 체계도 무너지는 상황을 가져갔죠. 그런 수원 삼성은 2부 리그에 내려가서도 염기훈 감독을 정식 감독으로 선임하는 이해 못할 결정을 했고, 5월 염기훈 감독이 자진 사임한 다음에야 변성환 감독이 들어와서 선수단을 수습해 가면서 6위까지 올려놨지만 초반의 선택으로 인해 플레이오프권도 경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전북은 수원보다 선수단 체급이 더 높았기 때문에 우승 타이틀 경쟁을 하다가 내려오는 게 수원보다 덜 티났을 뿐 내려오고 있는 것은 맞았습니다. 그 증거가 2023 시즌 K리그 파이널 라운드 직전 서울과 한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모습이겠죠. 일단 1차적으로는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이렉트 강등권에 놓여있는 인천과 승점차가 불과 2점 차인 상황에 이걸 극복해야 이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이라는 팀이 이것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분명히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구단의 방향성을 다시 살려서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닥치고 공격을 하지 않을 거였으면 그 다음 컨셉을 분명하게 정하고 긴 호흡으로 준비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전북은 긴 호흡의 팀이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턱밑까지 강등이란 그림자가 쫓아온 상황에 긴 호흡을 할 여유는 없습니다. 남은 경기를 최대한 짜내서 좋은 결과를 내서 나오는 베스트는 그냥 잔류겠지만 현재 대전의 흐름도 나쁘지가 않아서 플레이오프까지는 염두를 해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전북은 김두현 감독의 거취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 이제 3경기 정도 남은 상황에서 강등 직전까지 몰렸는데 교체를 결정해도 올 감독이 없을 겁니다. 김두현 감독이 극복해 주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북현대라는 팀이 여기까지 온 것은 수원 삼성에 이어서 이제 K리그 구단들이 당장의 운영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호흡으로 팀을 계획하고 운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지금까지 스램 스포츠 축구작가 장동희였습니다. 저번에 선수들이 문제라고 했었잖아. 지금도 그 말에 너의 말에 동의해? 선수단의 문제를 보통 이제 기량도 볼 수 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기량은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분위기가 아까 말했듯이 최강희 감독 오기 전에는 파벌이 있었다며. 그치. 그 최강희 감독 오기 전에는 그 전에 조윤환 감독이라고 있었어. 조윤환 감독이 부천 SK에서 활약을 했던 감독이야. 그리고 이 감독은 니폼니시라는 감독 아래서 이제 패스 축구를 하던 그야말로 이제 니포 사단이었어. 그 니포 축구를 전북에 이식을 했겠지. 그리고 이 감독은 극단적으로 자기 원하는 선수들을 좀 짜맞추는 스타일이었어. 그래서 전북에
부천파랑 비부천파가 아닌 거야. 최 감독이 왔는데 그 몇몇 선수들이 감독실로 들어와서 나 여기로 이적시켜 달라. 그쪽에서 오퍼가 있는 것도 아니야. 알아서 트레이드 카드 맞춰서, 그때는 이제 미국식으로 운영을 할 때니까 알아서 트레이드 카드 맞춰서 선수단 바꾸자 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2대1 트레이드를 해서 선수단을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었지. 결국에는 뭐 좋은 게 된 거지. 그때 왔던 뭐 선수가 이제 김영범 선수였고 이런 식으로 하긴 했고, 선수단 문제라고 그때 얘기했던 거는 개인적으로 사건 2개가 나왔잖아. 아까 같은 시기에 같은 달에 고참이 술로 벌금을 내. 그리고 어린 선수들 3명이서 바에 갔다고 스캔들이 터져. 갈 수 있고 마실 수 있지. 근데 팀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게 팀 분위기에 영향을 끼쳤으니까 고참 선수한테 징계를 했을 거고, 어린 선수들이 비판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이 문제가 됐던 건 그거였어. 전북에서 경기를 해서 5대1로 졌어. 근데 FC 서울 선수단보다 더 빨리 서울에 올라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진 선수가 아무리 지인과의 만남이라도 그게 맞는가, 니들이 프로가 맞는가,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지. 내가 뭐 어느 한 장면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 정도로 전북 현대라는 팀이 지금 팀적으로 규합이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선수단이 지금 뭔가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쓰고는 있을 거야. 쓰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게 살아남는 팀이랑 살아남지 못하는 팀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살아남는 팀, 그러니까 그게 있어. 2019년 시즌인가 2020 시즌인가 인천이 강등권, 진짜 좀 강등 위험까지 가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어떤 게 터지냐면, 그때 감독이 유상철 감독이었는데 유상철 감독 최장암 이야기가 나왔어. 근데 이 감독이랑 선수단 간의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감독님이 나쁜 성적으로 이 시즌을 끝내지 않게 하자. 그러니까 이 감독도 내가 아파도 너희들과 시즌을 끝까지 가겠다. 이 분위기가 돼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전례가 있어.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더십이 좀 없어진 느낌이야. 그러니까 누군가 이 분위기를 탁 쥐어잡고 이 강팀이라는 긴장감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 이게 그 최강희 감독 시절 전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강희 감독이 같은 포지션에서 3명 정도가 있어. 프로팀은 내가 오른쪽 중앙 수비수야. 그러면 3명 정도가, 그러면 뭐 보통 주전 있고 후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후보의 후보잖아. 최강희 감독이 이 3명의 경쟁을 엄청 잘 시켰대. 그리고 최강희 감독은 선수단이 조금 해이해진다 그러면은 그 전날 주전 멤버를 연습했어도 다음날 명단에서 빠지는 경우도 많고, 그런 긴장감도 유도했지만 최강희 감독 자체가 선수단한테 가서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분위기를 잡을 때 확실히 잡아버리고, 인터뷰를 또 잘하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때 전북이 그때 포스를 가지고 있었던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난 사실 싫어하거든. 카리스마가 있는 감독이 성적을 내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왜냐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은 누군가 무섭게 해야 잘한다는 소리가 되니까. 근데 지금 전북을 보면 무서운 선생님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 그게 있었어. 수원 삼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해볼게. 염기훈 감독이 비아냥을 받았어. 올해 초반까지 감독을 했잖아. 염기훈 감독이 락커룸 토크를 하는데 어린 선수나 다른 선수들한테 기분이 어때? 오늘 어떻게 생각해? 어떤 느낌이야? 이거 교사라고 생각하면 되게 좋은 교육 방식이라고 나는 생각해. 근데 변성환 감독이 와서 락커룸 바깥에서 소리만 나오는 영상이 있었어. 그 감독이 선수단이 진짜 좀 좋지 않은 경기력으로 경기를 했는데 그 문 닫아놓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면서 너희들은 수원 삼성이야. 수원 삼성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경기를 뒤집었어. 이정효 감독 봐. 이정효 감독이 온화하게 말할까? 이정효 감독 라커룸에서 축구에 미치지 않을 거면 축구를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전북은 지금 그런 걸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기도 하고, 내가 생각할 때 김두현 감독이 절대 그런 캐릭터라고 보여지지 않아. 형 김두현 감독 사진 보면 알겠지만 김두현 감독이 그렇게 행동할 것 같지도 않아. 되게 좋게 할 것 같은데 지금 전북의 선수단이 좀 자만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 그동안 우승을 많이 해왔고 우리가 조금 힘 빼고 해도 우승했던 팀이니까 우리가 좀 빡세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지배하지 않았을까? 그게 지배했고, 그게 뜻대로 안 된 순간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허우적거려도 자꾸 결과가 안 나오는 지금 현재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